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소령의 목소리가 사단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눈앞에 선 여군 투스타 장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내 아버지가 장군님 윗사람이었어. 건방지게 굴지 마시오. 순간 주변 공기는 얼어붙고 부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둘에게 꽂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소령은 이유도 모른 채 외딴 산악부대로 전보 명령을 받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군 장군은 왜 그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가을 강원도 산간 지역에 자리 잡은 육군 제7사단 본부는 단풍으로 물든 산자락 아래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병영 곳곳을 스치며 지나가는 가운데 소령 박도연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의 생활 패턴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규칙적이었죠. 세수를 마치고 면도를 깔끔하게 한 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해내자. 도연의 얼굴에는 언제나 그렇듯 굳건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박정수 장군의 아들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 자부심이야말로 그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던 전설적인 장군이었고 전역 후에도 군내에서는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었죠. 본부 청사로 향하는 길, 도연은 어깨를 꼿꼿이 펴고 걸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언제나 다림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지나가는 하급자들은 모두 충성이라고 외치며 경례를 올렸고 도연은 그 하나하나에 정확하게 답례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군인다운 군인의 표본이라고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작전과 사무실에 도착한 도연은 부하 장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중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이소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최중사는 파일 캐비닛에서 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슨해 보였고 긴장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야, 각 잡혀서 서라. 사단 점검이 뭐 대충 하는 줄 아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중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이소희는 긴장한 나머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전화를 서둘러 끊고 자세를 바로 했고 최중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정리하며 똑바로 섰습니다. 오늘 사단 점검인데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우리 부대가 다른 부대보다 못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거냐? 도연은 한 명 한 명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사실 부하들의 자세나 업무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고 그 완벽함이야말로 박정수 장군의 아들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체면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부대를 운영했나? 평소에는 어떻게 하다가 점검 때만 되면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거냐? 도연의 질책은 계속되었습니다. 부하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도연의 기준은 언제나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중희, 점검 준비 상황 보고해. 보고 드립니다. 각 중대별 장비 점검 완료했고
생활관 정비도 마쳤습니다. 점검관 맞이 준비는 오전 10시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김중희의 보고는 정확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그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완료하라고.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불안하다는 얘기 아니냐? 부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의 꼼꼼함과 완벽주의는 이미 부대 내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존경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소희, 컴퓨터로 뭐하고 있었나? 보고 드립니다. 점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 어떤 정리? 각 부서별 점검 항목과 준비 현황을 취합해서 보고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소희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표와 그래프들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소희의 작업은 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점검관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걸 어떻게 보시겠어? 그리고 색깔도 너무 화려해. 군대가 디자인 회사냐? 이소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오히려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도연의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대에 부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는 언제나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서류들은 규격에 맞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펜 하나, 클립 하나까지도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부하들 사이에서는 도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존경한다고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지나친 완벽주의가 부담스럽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가 정말 능력 있는 장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업무 처리 능력은 뛰어났고 부대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혼자 장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대할 때의 조심스러운 태도, 지나치게 공손한 말투, 그리고 때로는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행동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산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몇 번의 연애 경험은 있었지만 그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격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외로움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정중희와 마주쳤습니다. 정중희는 그와 같은 기수로 들어온 동기였지만 진급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러운 성격으로 부하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한 편이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점검 잘 끝날 것 같냐? 당연히 잘 끝나야지. 우리 부대가 준비 안 된 게 어디 있어? 도연의 답변은 자신만만했지만 정중이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겉으로는 항상 자신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중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집안 어르신은 어떠셔? 정중이의 질문에 도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박정수 장군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한때 그 위엄 있고 당당했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찾을 수 있었고 병석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은 도연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계셔. 도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세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전설적인 장군의 아들로서 지켜야 할 체면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신조차 아버지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건장하고 위엄 있었던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계셨고 목소리도 예전만큼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연아, 부대 생활은 어떠냐?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 도연이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는 말아라. 군인은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연은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교훈적인 말씀 정도로만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점검관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한 뒤 맞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된 점검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도연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점검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그래야만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도 증명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본부 건물을 나서며 도연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위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에게 군인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도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연에게 그 말의 의미는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떳떳하게 살라는 의미를 넘어서 무언가 더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 아래에서 살아왔지만 동시에 그 후광의 무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도연은 박 장군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물론 면전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뒤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더욱 주목받았고 더욱 엄격하게 평가받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특권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더 자주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도연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점검은 단순히 부대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정수 장군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였습니다. 도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운명적인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사단 본부 주차장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점검관들의 승용차와 수행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경비병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김중희, 이소희와 함께 점검관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본부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중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점검관 분들 명단과 일정표 준비됐지? 예, 소령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중희는 손에 든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오전보다는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도연 역시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완벽한 점검을 위해 마지막 점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지프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검관들의 차량과는 달리 이 차는 혼자 들어오고 있었고 수행 차량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차는 뭐지? 점검관 명단에 추가로 오시는 분이 있었나? 김중희는 급히 명단을 다시 확인했지만 추가로 예정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검은 지프는 주차장 한편에 자리를 잡았고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명의 여군이 내렸습니다. 도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그 여군의 견장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투스타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여군 소장이라니 이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 1995년 한국 군대에서 여군이 소장까지 진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여군 소장은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짧게 자른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어느 정도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매우 예리했고 주변을 관찰하는 시선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점검단에 여군 소장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이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전에 받은 점검관 명단에는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군인다운 판단력을 발휘했습니다. 일단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도연은 큰 걸음으로 여군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와 같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박정수 장군의 아들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경력에 대한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오신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소장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전 통보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이 부대의 작전과장으로서 보안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군 소장은 도연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서 견장으로 그리고 다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령님, 본인 소개도 안 하고 참 당돌하시네요. 여군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미소를 보며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제7사단 작전과장 소령 박도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사전 통보 없이 왜 여기에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연의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의를 갖춰 자기소개를 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무단 출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군 소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썹, 코, 입모양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본 누군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도연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박정수 장군이신가요? 여군 소장의 질문에 도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자부심과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박정수 장군이십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특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군 소장의 반응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여군 소장의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칭찬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내 아버지가 장군님 윗사람이었어. 건방지게 굴지 마시오.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신이 그를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중희와 이소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연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다른 장교들과 부사관들도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령이 소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연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정말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군 소장은 도연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보다 더욱 차가웠고 동시에 묘한 만족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정수 장군의 아들답네요.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여군 소장의 말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어떤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제 아버지를 아시는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만했지만 약간의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군 소장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잘 알죠.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군 소장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가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제 아버지를 아신다면서 왜 사전 통보도 없이 여기에 오신 겁니까? 도연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니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군 소장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서늘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웃음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재미있네요. 박정수 장군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우위를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저는 단지 부대 보안을 위해 당연한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도연의 변명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와 말투는 여전히 오만했고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부족했습니다. 여군 소장은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시죠. 여군 소장의 말은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연과 대화하지 않고 본부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중희와 이소희에게 돌아가서 점검 준비를 계속하라고 지시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오늘 만났던 여군 소장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 의미심장한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예고 같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시련들이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6시 도연은 참모실에서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점검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오늘은 왠지 주변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동료 장교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고 대화 소리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다들 이런 분위기지?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중희는 자리에 없었고 이소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참모들도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복도로 나와서 화장실로 향하는 도중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늦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너 오늘 그 장면 봤지? 박소령이 여군 소장한테 한 말 말이야. 봤어. 진짜 놀랐다. 어떻게 소장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그것도 모르고 온 소장한테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냐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소장이면 얼마나 높은 분인데. 두 명의 하급 장교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도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부대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불쾌했고 더욱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난 당연한 질문을 한 것뿐인데.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부대 보안을 위해 당연한 질문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작전과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도연은 정중희와 마주쳤습니다. 정중희는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정중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도연을 복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야, 너 오늘 그 사람한테 무슨 말했냐? 정중희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선 제압 좀 했지. 사전 통보도 없이 들어와서 뭐냐고 물어본 것뿐이야.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중희의 반응은 그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정중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도연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그분이 누군지 알아? 소장이잖아. 여군 소장. 그런데 그게 뭐? 도연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그에게는 소장이라는 계급 자체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장군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그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 육사 동기 중에서도 전설이야. 그리고 정중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도연이 추궁하자 정중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너네 아버지와 어떤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중희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스물거렸습니다. 무슨 일?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라고 들었어.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정중희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는 듯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1980년대 초반? 그때 아버지가 뭘 하셨는데? 야,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거야.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이 너네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정중희의 말은 도연에게 새로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198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여군 소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분이 일반적인 소장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정중희의 경고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도연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고 있었고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여군 소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중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일이 있었다는 소문, 1980년대 초반의 일, 그리고 그 여군 소장의 차가운 미소까지. 1980년대 초반이면 내가 아직 어렸을 때네. 도연은 그 시절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군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매우 바쁘게 지내셨다는 것, 그리고 가끔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셨다는 것 정도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부대에 출근하자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에게 인사를 건네던 부하들이 시선을 피했고 동료 장교들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를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중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소령님, 어제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는데? 도연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당연히 우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중희의 다음 말은 그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지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뭐가? 도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보안 관련 사항들입니다. 출입 통제, 방문자 관리, 그런 부분들이요. 김중희의 설명을 들으며 도연은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보안 관련 사항들이 지적되었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묘했습니다. 특히 어제 그 여군 소장과의 마찰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점검단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김중희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직감적으로 그 여군 소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대화를 떠올려 보니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시죠라는 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혼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주변 테이블들이 조용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그에게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소령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뭘? 어제 그 여군 소장님이 사단장님과 오랫동안 면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소희의 말에 도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사단장과의 면담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점검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더욱이 그 면담이 어제 자신과의 마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면담? 뭘 위한 면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넘게요. 이 소위의 말을 들으며 도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점검이라면 사단장과 그렇게 오래 면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우연히 본부 건물에서 그 여군 소장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몇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제와는 다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의 만족스러운 미소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미소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상한 분위기, 점검 결과의 지적사항들, 그리고 그 여군 소장의 의미심장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전체적인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걸까?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난 금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요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새벽부터 깨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대 안은 아직 조용했고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런 고요한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전실로 향하는 길에 도연은 며칠 전부터 느껴온 묘한 기운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지나가는 부사관들의 인사가 예전과 달랐고 그들의 시선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그를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되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전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오늘 할 일들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여군 소장의 모습이 떠올랐고 정중히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다른 참모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중희가 제일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이소희와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들의 인사는 어색했고 업무를 시작하는 분위기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오전 업무를 처리하던 중 도연의 책상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인사참모부였습니다. 도연은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전과 박소령입니다. 소령님, 인사참모부 김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인사참모부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너머 김중령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령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인사참모부에서 갑자기 출두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목적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그 여군 소장과의 마찰,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되는 이상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전 도연은 잠시 부대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였습니다. 걸어가는 도중 그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본부 건물의 후문 쪽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그 여군 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군 소장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는 상당히 두꺼워 보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사람은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또 여기에? 그리고 저 서류들은 뭐지? 도연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점검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부대에 오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고 더욱이 두꺼운 서류를 가져온 것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서류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도연은 인사참모부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별 부담 없이 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참모부 앞에 도착한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십시오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김중령 외에도 몇 명의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중령은 도연을 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소령님 앉으십시오.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매우 공식적이었고 마치 어떤 신문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중령은 서류를 정리한 뒤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령님, 며칠 전에 있었던 점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도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점검과 관련된 문의라는 것이 그 여군 소장과의 마찰을 의미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점검 당일 소령님께서 방문하신 여군 소장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령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들어오신 것에 대해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대 보안상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령님의 태도나 말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중령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전과장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중령의 다음 말은 도연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소령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장군님 윗사람이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령님,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그런 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더욱이 상급자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군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중령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당당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모두 문제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면담은 약 3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연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고 자신의 행동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이 진행될수록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인사참모부를 나온 도연은 복도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여군 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여군 소장은 걸음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어떤 만족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소령님? 소장님께서 저에 대해 뭔가 하고 계신 거죠? 도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군 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보다 더욱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소령님의 태도와 발언들을 말이죠. 그것만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요. 도연의 추궁에 여군 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령님, 박정수 장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아버지 이야기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여군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여군 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숙소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연아, 무슨 일이냐? 전화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해 보였습니다. 병세 때문이기도 했지만 왠지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1980년대 초반에 여군 소장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도연의 질문에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그런 걸 왜 묻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부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아,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어라. 모든 것이 지나가면 설명해 주겠다. 아버지의 말은 도연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명확한 답변 대신 모호한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고민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일상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 이후 더욱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본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 도연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그를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확실해.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본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 있게 어깨를 펴고 걸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주눅이 든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몇몇 동료 장교들과 마주쳤지만 그들의 인사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작전실에 도착한 도연은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그 여군 소장의 차가운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김중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혹시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김중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도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도연의 책상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사단 인사과였습니다. 도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전과 박소령입니다. 소령님, 인사과 최 대위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인사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조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최 대위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사가로 향하는 길에 도연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부대로 전속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상도 곧 마주하게 될 현실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인사가 문을 열고 들어간 도연은 심각한 표정의 최 대위와 마주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식적인 문서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빨간 봉투에 담긴 서류였습니다. 소령님, 앉으십시오. 최 대위의 목소리는 무겁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최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빨간 봉투를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소령님, 전보 명령서입니다. 전보 명령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보 명령서란 즉시 다른 부대로 전속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좌천을 뜻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확인한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즉시 강원도 오지 산악부대로 전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민간인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외딴 산간 지역으로 군 내에서는 사실상 좌천부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보 명령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령님,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부대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 만에 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전속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부대 순환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 대위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순환 근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한 좌천입니다. 저를 내쫓으려는 거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자신이 갑자기 이런 처지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령님, 진정하십시오. 이 일을 제기하시려면 정식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정식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여군 소장이 있었고 그녀는 분명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사가를 나온 도연은 곧장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사단장에게 직접 항의하고 이 부당한 전속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실 앞에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출장 중이시고 이번 주 내내 부재하실 예정입니다. 부관의 말에 도연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상급자들을 찾아가 항의해 보려 했지만 모두들 상부의 결정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본부 건물 복도에서 우연히 정중희와 마주쳤습니다. 정중희는 도연의 참담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챈 듯 했습니다. 도연아, 혹시 전속이야. 산악부대로. 도연의 말에 정중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도연을 복도 한쪽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좌천이잖아.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거야? 그 여군 소장이야. 분명히 그 사람이 배후에 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중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도연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연아, 어떻게 된 거냐? 오늘 부대에서 연락이 왔더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연락이 갔다는 것은 이미 전속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산악부대로 전속됐습니다. 이게 다 그 여군 소장 때문이에요.
도연의 말에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연의 답답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맞죠?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도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과 예전에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저가 이렇게 된 게 다 그 일 때문 아닙니까? 이제는 알 권리가 있어요. 도연의 강력한 요구에도 아버지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야. 그냥 떠나거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아버지. 도연은 항의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들고 서 있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의 외침이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정되고 성공적이던 그의 삶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조차 말하려 하지 않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그 배후에는 자신이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이 뭘까? 도연은 이제 그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곧 알게 될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도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시련이 결국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속 명령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목요일 저녁, 도연은 자신의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인수인계를 마치고 이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개인 물품들과 자료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그는 지난 몇 년간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시절이 이제는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서랍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사관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부대 생활의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서랍 맨 아래쪽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예전에 사용하시던 군용 가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역할 때 기념품처럼 가져오셨던 것으로 평소에는 거의 열어보지 않았던 가방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지. 도연은 그 가방을 들어 올리려다가 무게가 제법 나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가방의 지퍼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옛날 사진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서류 봉투를 꺼내어 살펴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1983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그때면 내가 10살 때네. 도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의 제목을 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군 장비 납품 비리 사건 관련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 장비 납품 비리? 도연은 문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1983년에 발생한 대규모 군 장비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결함이 있는 장비를 납품하고 일부 군 간부들이 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작전 중에 장비 고장이 발생했고 그 결과 여러 명의 부하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는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장 뒤에서 결정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발자는 당시 소령이었던 한 여군 장교였고 그녀가 제보한 정보 덕분에 전체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군 소령? 설마? 도연의 머릿속에 그 여군 소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983년에 소령이었다면 지금쯤이면 소장이 될 수 있는 연차였습니다. 그는 급히 문서를 뒤져서 그 여군 소령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그는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강미영 소령? 그 순간 도연은 며칠 전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가 그 여군 소장의 성이 강 씨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강미영. 그 사람이 바로. 도연은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수 대령 당시 계급은 이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고 동시에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리에 연루됐다고?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박정수 대령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 결과 부하들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도연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강미영 소령의 내부 고발로 사건이 드러났지만 결국 일부 하급자들만 처벌받고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사실상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후로 승진이 늦었던 거구나. 도연은 이제야 어린 시절의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 무렵부터 집에서 자주 술을 드셨는지, 왜 가끔 우울한 표정을 지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강미영 소령의 증언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죽은 부하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일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증언을 읽은 도연은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미영, 지금의 강미영 소장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정수 장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 그리고 곧 알게 되실 겁니다라는 마지막 말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하고 있는 거구나. 도연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강미영 소장은
단순히 그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고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을 통해 그 원한을 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서 뒤쪽에는 당시 사건으로 사망한 부하들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총 7명의 젊은 군인들이 결함 있는 장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명단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것도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미영 소장의 분노와 원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서 맨 마지막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다. 그 장비들에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승인한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부하들이 죽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강소령의 말이 맞다.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그 메모를 읽은 도연은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려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강미영 소장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죽은 부하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분노스러웠을까요? 도연은 문서들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축소 처리된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내부의 부패를 대대적으로 드러내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사건이 조용히 덮어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떤 면에서는 희생자였던 거네. 도연은 이제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부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수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 평생 고통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문서를 읽던 도연은 마지막에 첨부된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강미영 소령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의기양양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강한 의지와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정의를 위해 싸워왔구나. 도연은 강미영 소장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는 상급자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 나름대로의 신념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서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아버지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사람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아왔구나. 도연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도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강미영 소장에 대한 변화된 시각,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도연은 이제 단순히 분노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강미영 소장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했고 도연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진실의 발견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속 명령 당일인 금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문서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오늘 이곳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미영 소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본 자신의 모습에서 도연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 도연은 마지막으로 이곳의 풍경을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더욱 선명해진 산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병영 건물들, 그리고 일과를 준비하는 장병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본부 건물에 도착한 도연은 먼저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 물품들은 이미 대부분 정리했고 업무 인수인계도 어제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강미영 소장을 만나는 일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도연은 강미영 소장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인사과에서 그녀가 오늘 오후에 부대를 떠날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떠나신다고요? 네, 이 시쯤 출발하실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본부 건물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장교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장교식당에서 강미영 소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한쪽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미영 소장은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색이 있었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강미영 소장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두 사람은 조용히 강미영 소장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강미영 소장은 도연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책상 뒤편에 앉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었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날 제가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연의 사과는 진솔했습니다. 강미영 소장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런 사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과라. 갑작스럽네요. 그리고 어젯밤에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가방에서 발견한 문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에 군 장비 납품 비리 사건, 강미영 소장의 내부 고발, 그리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부하들의 이야기까지.
강미영 소장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나는 듯한 아픔이 스쳐갔습니다. 그 문서들을 어떻게 아버지의 오래된 가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일로 평생 고통받아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연의 말에 강미영 소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군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소장님의 분노를, 그리고 아픔도 말입니다. 도연의 말에 강미영 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해한다고요? 네. 소장님께서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죽은 부하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분노와 원한을 이해합니다. 강미영 소장은 도연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와 상처가 역력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박정수 장군은 정말 그 일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도연이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강미영 소장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7명의 젊은 군인들이 죽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강미영 소장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제 후배였습니다. 갓 22살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강미영 소장이 단순히 정의감에 불타는 군인이 아니라 깊은 개인적 상처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장님, 저는 제 아버지의 잘못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책임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강미영 소장은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죽은 부하들의 명예 회복, 가족들에게 진실 알리기,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 도연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어젯밤 문서들을 읽으면서 그는 단순히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미영 소장은 오랫동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비록 제가 산악부대로 가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산악부대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텐데요. 강미영 소장의 말에는 은근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걱정을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워오겠습니다. 아버지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강미영 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도연의 진솔함과 결의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변했군요. 며칠 전에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는지도 깨달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강미영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소령? 아니, 도연 씨. 저도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무슨,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이 순전히 공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섞여 있었어요. 그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강미영 소장의 사과는 도연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 같은 고위 장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그날 정말 무례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실수를 했으니까요. 강미영 소장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도연은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칙과 정의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도 잃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 정말로 그 일을 하실 건가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미영 소장은 도연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 일을 추진하게 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도연은 명함을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었습니다. 소장님,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는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강미영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도연은 신뢰와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산악부대에서 좋은 경험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악수에는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도연은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산악부대로 가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좌천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짐을 차에 싣고 마지막으로 부대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희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아, 몸 조심하고 꼭 다시 만나자. 그래, 고마워. 너도 건강하게 지내고. 차를 타고 부대를 떠나면서 도연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어깨에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6년 봄 강원도 깊은 산중에 위치한 산악부대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눈에 덮여있던 산들이 푸른 새싹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부대 곳곳에서도 활기찬 움직임들이 감지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 6개월 동안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박도연 소령이 있었습니다. 산악부대에서의 생활은 도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한 부대는 접근도 어려웠고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폭설로 인해 며칠씩 외부와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의 환경이 오히려 도연을 단련시켰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도연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산악 지형에서의 훈련, 최소한의 장비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고독한 시간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강미영 소장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우겠다고 했었지. 도연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새벽 체력 단련에는 가장 먼저 나갔고 가장 어려운 훈련 과목에도 솔선수범했습니다. 부하들이 힘들어할 때는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었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상담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하들도 도연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본부에서 온 장교가 갑자기 산악부대에 오게 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도연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위나 계급에 의존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행동으로만 존경을 얻으려 했습니다. 소령님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김 중사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김 중사는 산악부대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장교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처럼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본부에서 온 귀공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 상사도 동의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부대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교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태도나 행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성찰과 책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도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983년 사건으로 사망한 7명의 군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휴가나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그들의 고향을 찾아가 가족들을 만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당시 이등병이었던 김상호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70대 노인이었는데 아들의 죽음에 대해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상호가 결함 있는 장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일부가 저희 가족에게 있습니다. 김상호 씨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나서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우가 왜 죽었는지 몰라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3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살아온 가족들의 아픔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연은 7가족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이미 이사를 가서 찾기 어려웠고 어떤 가족들은 처음에 도연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과 끈기에 감동한 가족들은 결국 그를 받아들였고 소중한 증언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도연은 휴가를 내고 서울로 갔습니다. 강미영 소장과 약속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방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었고 도연의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강미영 소장은 도연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가족들의 증언,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자료,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강미영 소장은 그의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전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청년이 이제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일은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 자신의 이름으로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희생된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까지 이루어내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만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나아져 있었고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연아, 왔구나. 많이 어두워졌네. 아버지는 아들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이전의 경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깊은 성숙함과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알게 될 줄 알았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십자가였다.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그렇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에서 도연은 용서와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96년 가을, 도연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시 다뤄지게 되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생된 7명의 장병들이 공식적으로 순직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도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김상호 씨의 어머니는 도연을 아들처럼 여기며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도연에게 전속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본부로 복귀하는 발령이었습니다. 산악부대에서의 1년 동안 보여준 그의 변화와 성과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산악부대를 떠나는 날 부하들이 모두 나와서 환송해 주었습니다. 김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군인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여러분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산악부대에서의 1년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박정수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박도연이라는 한 명의 군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본부로 복귀한 도연은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군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신념이 인정받아 부여된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들이 보였고 그 위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미영 소장이 보내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은 이제 진정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책임으로, 권위가 아니라 섬김으로 평가받는 군인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냅시다. 도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어깨에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땅에 쌓이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는다는 강미영 소장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도연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세계에서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